쾅, 쾅. 고막을 찢는 굉음에 희미한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방은 지옥의 아가리처럼 붉게 타오르고 매캐한 연기가 목을 틀어막았습니다. 쿨러, 피를 토하듯 기침하며 쓰러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구렁이가 자신의 몸이 불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창문을 향해 온몸을 던져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댓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기적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 나이 80하고도 둘. 이 집의 나이도 저와 얼추 비슷할 겁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이 털을 닦으셨고 제가 아내와 함께 이 기둥을 세웠습니다. 흙벽에는 제 젊은 날의 땀이, 손때 묻은 마루에는 먼저 간 아내의 숨결이, 뒤뜰 감나무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제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이자 곧 무덤이 될 자리였습니다.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에 멈춰 설 때마다 제 심장은 불길하게 내려앉곤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내는 언제나 기름 먹인 가죽 구두처럼 번지르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자신을 최 사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이 일대에 거대한 리조트를 지을 거라며 제게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제 앞에 선 그는 예의 바른 척 웃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서늘한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참 좋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곰방대 연기만 길게 내뿜었습니다. 제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뻔뻔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제안 곰곰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 낡은 집에서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제가 두둑이 챙겨드릴 테니 아드님 댁으로 가셔서 편히 여생을 보내셔야지요. 편이라는 말에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제 삶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일인데 돈 몇 푼에 그것이 편한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달아빠진 마루 기둥을 한번 쓸어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최 사장.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죽을 사람이요. 내 아내가 묻힌 곳도 저 뒷산이고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러자 그의 얼굴에서 거진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칼날처럼 제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르신, 좋게 말할 때 파시죠. 고집부리다 이 땅에 묻히고 싶으세요? 세상 일이라는 게 어르신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늙은이 하나 겁주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는 듯한 오만함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곰방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긴 못 판다. 썩 꺼지지 못해. 제 고함에 최 사장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어르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독사처럼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검은 차가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고 마당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예전의 평화로운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핥히어진 상처처럼 불길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과 그의 협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선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쓱, 쿵, 헛간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최 사장의 놈들이 기어코 일을 벌이러 온 것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세워두었던 낡은 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살금살금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사방은 칠흑 같았고 오직 제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삐걱하고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볏짚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짐승인가? 아니, 짐승의 움직임과는 달랐습니다. 소리 없이 유려하게. 그때 구름 사이로 달빛 한 줄기가 쏟아져 들어와 헛간 바닥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평생 본 적 없는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시커먼 몸뚱이는 어지간한 장정의 허벅지만 했고 번들거리는 비늘은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허!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뇌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놈이 나를 해치기 전에 먼저 해치워야 한다. 저는 괭이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놈의 머리 한쪽을 정확히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되어 희미해진 흉터 자국이 있었습니다. 낫에 베인 듯 길고 비스듬한 모양의 흉터.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7살 코올리게 시절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작은 꽃뱀 한 마리를 둘러싸고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버둥거리던 그 작고 여린 생명. 저는 아이들을 밀치고 뱀을 감싸 안았습니다. 돌에 맞아 찢어진 머리에 된장을 발라주고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마라 속삭이며 숲에 놓아주었지요. 제 손에 들려있던 괭이가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괴물과 70여 년 전의 작은 생명이 하나의 이미지로 겹쳐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설마 내가. 제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구렁이는 대답 대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으로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이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을 건너온 듯한 고요함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놈은 스르르 몸을 돌려 헛간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텅 빈 어둠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 사장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내 삶에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길한 징조인지 혹은 기적의 서막인지 그때의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헛간의 그놈 생각에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동이 트자마자 저는 홀린 듯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기를 바라는 마음 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이 뒤섞여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헛간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놈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거대한 몸뚱이가 휩쓸고 간 흔적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 일도 손에 잡지 못했습니다. 최 사장의 협박과 헛간의 구렁이, 제 낡은 집에 들이닥친 두 불청객은 제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명백한 악의를 품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속을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늙은 제 마음은 그저 풍랑 속의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채 되기도 전에 최 사장의 수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본 그 번지르르한 사내는 없었고 대신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둘이 붉은 깃발과 줄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마치 제 집이 이미 자기들 것인 양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네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야. 제가 소리치며 달려나가자 그중 덩치가 산만한 놈이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곧 철거될 집인데 미리 측량 좀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이러십니까? 사장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들으셨어야죠. 놈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서는 제 모습의 놈들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조롱했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아찔했지만 늙고 병든 몸으로는 저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무력감과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스스승 마이너스. 그 소리는 땅바닥을 기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른 나뭇잎 위를 미끄러지는 비단결 같은 소리. 소름 끼치도록 섬뜩하고도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인부들의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저와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들려온 헛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헛간의 어두운 입구에서 그놈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거대해 보이는 몸뚱이가 햇빛 아래서 검붉게 번들거렸습니다.
놈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산의 정령처럼 소리 없이 마당 중앙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인부들 사이에 거대한 몸을 다리처럼 틀고 앉아 머리를 꼿꼿이 쳐들었습니다. 흐익, 비읍, 뱀이다. 한 놈이 세댄 비명을 질렀습니다. 놈의 머리는 제 허리춤까지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고 갈라진 혓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날름거렸습니다. 쉥 마이너스 놈이 내는 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듯한 원초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인부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조롱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뱀과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마치 뱀을 부리는 요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도망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은 줄자와 깃발을 내팽개치고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잠시 두려움도 있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부들이 사라지자 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솟구쳤던 머리를 낮추고는 다시 스르르 헛간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내팽개쳐진 붉은 깃발만이 아침의 소동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헛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이 정말 70여 년 전 내가 구해준 그 작은 생명이란 말인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란 말인가?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문은 날개를 단 듯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 노인네가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산 구렁이를 풀어 사람을 위협했다는 흉흉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있었지요.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창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시에 사는 아들 내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걱정과 짜증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최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아버지가 뱀까지 풀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요. 아들은 다짜고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그깟 낡은 집이 뭐라고 목숨까지 거세요. 그냥 저희랑 같이 서울 가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를 위하는 마음보다 이 귀찮은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낡은 집이라니. 이놈에게는 그저 처치 곤란한 시골의 낡은 집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이 집 마루에 앉아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이놈의 어머니와 함께 이 집을 가꾸며 흘렸던 땀과 눈물은 모두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집이 아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긴 내 어미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내 인생이 전부 담긴 곳이다. 너는 모른다. 돈만 알지. 이런 건 모르지. 아버지. 아들이 소리치는 순간 우리 부자의 대화를 가르며 헛간 쪽에서 다시 그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적인 기색 없이 그저 마당과 볕 좋은 곳에 조용히 따리를 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아들 내외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버지, 저게 정말이에요? 저런 걸 집에 두고 계셨단 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거의 범죄자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119에 신고해서 치워야 해요. 저러다 사람 물리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가만두어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놈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제 완강한 태도에 아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뱀. 아들의 눈에는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가 기괴한 짐승과 어울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으로 보였을 겁니다. 우리 부자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이해하길 포기했고 저는 아들에게 이해받길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하룻밤도 묵지 않고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에는 다시 저와 그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루에 걸터 앉아 조용히 다리를 튼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기이한 동거가 앞으로 제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위안인지 혹은 더 큰 재앙의 시작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터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도망치듯 떠나간 후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다는 서름과 외로움이 늙은 심장을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텅 빈 마당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놈이 헛간에서 나와 제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전처럼 위협적인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슬픔을 위로라도 하려는 듯 제 곁에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놈의 머리를 향해 가져갔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비늘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이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놈은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바닥에 머리를 가만히 기대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직한 제 읍조림의 놈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쉥 마이너스하고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70여 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돌멩이에 맞아 피 흘리던 작은 상처, 제 작은 손으로 약을 발라주었던 바로 그 자리. 지금 제 손바닥 아래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바로 그날의 증표였습니다. 7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넘어 이 미물은 저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냐? 그렇다면 내 이름은 이제부터 은혜다. 저는 녀석에게 은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녀석은 제 마음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들어 제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동자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섬뜩함이 아닌 오랜 세월을 건너온 동반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은혜 사이에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텃밭을 가꿀 때면 녀석은 밭둑에 따리를 들고 저를 지켜보았고, 제가 마루에서 낮잠이 들면 처마 밑 그늘에서 조용히 저를 지켰습니다. 녀석은 제 그림자이자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은혜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 사장은 제 땅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해진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건장한 사내 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낯이 익다 싶었는데 며칠 전 마을을 어슬렁거리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영감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한 놈이 희죽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불길한 기운이 확 풍겨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주변을 살폈지만 늦은 시간이라 오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영감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시답니다. 늙었으면 곱게 물러날 것이지 어디서 뱀까지 풀어서 객기를 부리시나? 무슨 수작이냐? 썩 비키지 못해. 제가 소리치자 다른 한 놈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영감님 댁에 좀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 잘난 뱀 새끼가 얼마나 대단한지 구경도 좀 하고 영감님 버르장머리도 좀 고쳐드려야지 않겠습니까? 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오늘 밤 제 집에 쳐들어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놈들은 제 주머니를 뒤져 쌈짓돈 몇 푼까지 빼앗고는 제 어깨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오늘 밤에 봅시다, 영감. 그 뱀 새끼랑 같이 목 씻고 기다리쇼. 놈들은 낄낄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놈들의 눈빛은 그저 겁만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무슨 짓이든 저지를 기세였습니다. 은혜가 걱정되었습니다. 놈들이 작정하고 덤벼든다면 은혜 혼자서 당해낼 수 있을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혜가 마루 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녀석은 제 몸에서 풍기는 공포와 분노의 냄새를 맡았는지 불안하게 혀를 날름거리며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은혜야, 오늘 밤에 놈들이 쳐들어온단다. 너라도 피해야 한다. 저는 녀석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오히려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더욱 바싹 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엽총에 기름칠을 하고 헛간의 낙과 괭이를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비장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칠흑 같은 어둠은 제 불안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담벼락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놈들이 온 것입니다. 저는 마루에 숨어 엽총을 고쳐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마루 밑에 있던 은혜는 소리 없이 몸을 움직여 담벼락 아래 가장 짙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담벼락 위로 시커먼 그림자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낮에 저를 위협했던 바로 그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놈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한 놈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이, 다른 한 놈의 손에는 기름통으로 보이는 물건과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이라도 지를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뱀 새끼는 어디 갔어? 늙은이는 방에 있나? 조용히 해. 일단 뱀부터 처리하고. 놈들이 소곤거리며 집 쪽으로 발을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아 마이너스. 어둠 속에서 은혜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놈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검은 몸뚱이로 놈들의 발밑을 유령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이 발목에 닿는 순간 놈들은 거의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으아악. 한 놈이 내지른 비명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놈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허둥지둥 담벼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놈 역시 기름통과 라이터를 내팽개치고 혼비백산하여 그 뒤를 따랐습니다. 놈들은 서로 먼저 담을 넘으려고 아기다툼을 벌이다 꼴사납게 마당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은혜는 놈들이 떨어뜨린 칼과 라이터 옆에 조용히 다리를 틀고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만약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밤 이 집은 불길에 휩싸이고 저는 어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녀석 앞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은혜야. 정말 고맙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힘겨운 싸움 속에서 든든한 동지를 얻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혜는 제 눈물을 닦아주기라도 하려는 듯 제 손등에 머리를 가만히 비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 사장과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험난한 싸움에서 저와 은혜는 서로의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당의 나뒹구는 칼과 라이터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비극의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닭이 올 때까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당에 나뒹구는 칼과 기름통, 그리고 라이터는 간밤의 악몽이 현실이었음을 시시각각 일깨워 주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그것들을 마당 한 구석에 파묻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증거라고 해봐야 고작 이것들 뿐이고 최 사장 같은 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 좋을 것 없다는 것이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은혜를 챙겼습니다. 시원한 샘물을 떠다 대주고 녀석이 좋아하는 양지바른 바위에 낀 이끼도 닦아주었습니다. 녀석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평화롭게 다리를 튼 채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을 보니 간밤의 공포로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 해볼 만할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용기마저 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까 어김없이 그 검은색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최 사장 혼자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의 얼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눌러 참는 분노로 턱 근육이 꿈틀거렸고 두 눈은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잿빛으로 변한 제 얼굴과 제 곁에 있는 은혜를 번갈아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혜에게 닿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은혜의 앞을 가로막듯 반쯤 몸을 틀었습니다. 정말이었군. 영감탱이가 뱀 새끼랑 작당을 하고 있었어. 최 사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보낸 네 사람들이 아주 혼쭐이 났더군. 뱀한테 홀려서 헛것을 봤다고 횡설수설하는데 꼴이 아주 가관이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무슨 말을 한들 통하지 않을 상대였습니다. 제 침묵에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영감, 내가 너무 점잖게 굴었나 보오. 늙은이를 상대로 험한 꼴 보이기 싫어서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선을 넘었어. 그는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숨막히는 위압감이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제 바로 앞에 멈춰선 그는 제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컥 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낡고 마른 제 몸은 나뭇가지처럼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네, 이놈. 제가 버둥거리자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시끄러워. 당신 같은 고집불통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당신이 평생을 바친 이 집에서 곱게 죽을 기회 말이야. 그는 제 멱살을 쥔 채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독사의 혓바닥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도장 찍을 준비 안 해놓으면 이 집이 통째로 당신 관짝이 될 줄 아시오.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똑똑히 지켜봐. 이건 경고가 아니야. 최후 통첩이야. 다음은 없을 겁니다. 그는 제 멱살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최 사장은 흙먼지가 묻은 제 옷을 경멸스럽다는 듯 쳐다보더니 돌아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차가 사라지고 마당에는 다시 저와 은혜, 그리고 죽음의 예고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인 이 집이,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공간이 저런 악독한 자의 손에 더럽혀지고 잿더미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은혜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제 무릎에 머리를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차가운 비늘의 감촉이 떨리는 제 다리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녀석의 고요한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들끓던 공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저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넘어 약속을 지키러 온 이 기적 같은 존재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이 집은, 이 땅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만 한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와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비드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랬다. 아들은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미가 쓰던 낡은 자개장, 그거 기억나느냐? 그 안에 내 어미가 아끼던 옥비녀가 하나 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없거든. 그거 꼭 내 쳐주거라. 아들은 아버지, 왜 불길한 소리를 하세요라며 타박했지만 저는 그저 알겠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통화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등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겁하게 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집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손때 묻은 기둥, 삐걱거리는 마루,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모든 것이 사무치게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녀석은 헛간이나 마루 밑에 들어가지 않고 극도로 불안한 듯 집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안방의 창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꼬리로 창문 틀을 툭툭 치고 씩씩거리며
낮은 경고음을 내는 등 무언가 필사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은혜야, 괜찮다. 나도 각오하고 있다. 저는 녀석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녀석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끔찍한 재앙을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녀석의 그 기이한 행동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최 사장은 자신이 뱉은 말을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식일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엽총을 끌어안고 제 삶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그 깊은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밤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엽총을 끌어안은 채 안방 아랫목에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끈적한 기름처럼 엉겨붙어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은혜가 여전히 불안하게 서성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녀석의 그 기척만이 이 정막 속에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자정을 넘기고 새벽으로 향하는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긴장과 피로가 한계에 달했을 때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찰나 제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헛간의 볏짚 냄새도 흙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아찔해지는 역한 기름 냄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고야 말았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그림자가 제 집의 기둥과 벽에 무언가를 흠뻑 뿌리고 있는 것을. 최 사장의 짓이었습니다. 그놈은 정말로 제 집을 통째로 관짝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이놈! 제가 소리치며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르르릉 마이너스. 그림자가 던진 불꽃이 기름을 머금은 낡은 목재에 옮겨 붙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푸른 빛을 띤 불길이 뱀처럼 집의 외벽을 타고 오르며 순식간에 집 전체를 거대한 화마로 돌변시켰습니다. 제 평생의 보금자리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성전이 지옥의 아가리처럼 붉은 불길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미 현관문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울 듯 덮쳐왔고 저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목구멍을 틀어막고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왔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쿨럭, 쿨럭. 사방이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문이고 어디가 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뜨거운 열기에 막히고 방향을 틀면 또다시 불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집은 이미 거대한 화장터가 되어 저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이 집 마루에 앉아 함께 웃던 모습, 제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얼굴, 손녀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절망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이 집과 함께 내 모든 추억과 함께 한 줌의 제가 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기에 취해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마이너스 와장창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제 희미한 의식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집이 무너지는 건가? 저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던 안방의 창문 쪽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연기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거대한 몸뚱이를 통째로 던져 굳게 닫힌 낡은 창문을 온 힘을 다해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녀석의 단단한 머리가 나무 창틀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녀석의 몸 위로 타오르는 대들보에서 불똥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늘이 타고 살이 익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마침내 낡은 창틀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과 함께 한 줄기 시원한 밤 공기가 연기 자욱한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한 줄기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파고들자 꺼져가던 의식의 불씨가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해야.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창문 방, 불길에 휩싸인 마당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은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검북던 비늘은 곳곳이 불에 그슬려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녀석의 눈은 오직 저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어서 나오라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진 저 녀석을 두고 나 혼자 편하게 갈 수는 없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바닥을 기어 깨진 창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뜨거운 잿가루가 살갗에 달라붙고 깨진 유리 파편이 손바닥과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손이 깨진 창틀에 닿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 그토록 간절했던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좁은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집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자리로 불타는 석가래와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단 몇 초만 늦었더라면 저는 그대로 저잔해 밑에 깔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불타는 집을 등지고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잿더미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미친 듯이 기침을 하며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집은 이제 거대한 장작더미가 되어 밤하늘을 붉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제 젊음, 아내와의 추억, 제 인생의 모든 역사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잿더미가 된 집을 망연히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저를 지켜보고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아니었다면 저는 저 불길 속에서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70년 전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오늘 밤 화염 속에서 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저는 녀석을 향해 기어가 그 상처 입은 몸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또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집은 거대한 괴수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타오르는 기둥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불꽃이 밤하늘로 치솟았고 제 삶의 조각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저는 잿더미 마당에 주저앉아 그저 망연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온몸은 흙과 재로 뒤범벅이 되었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차가운 쇠사슬처럼 온몸을 옭아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선 은혜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몸은 처참했습니다. 불에 그슬린 비늘은 흉측하게 들떠 있었고 깨진 창문에 부딪힌 머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녀석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보호하려는 듯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 하나가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최 사장, 그 악마 같은 놈은 단순히 집에 불만 지르고 끝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확인하러 올 터였습니다. 이 화재를 사고로 위장하고 유일한 목격자인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 들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마을 어귀 쪽에서 희미한 자동차 불빛이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사장의 차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은혜야, 가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최 사장이 맡고 있을 터이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다시 휘청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때 은혜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제 바짓가랑이를 꼬리로 툭, 툭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닌 집 뒤편의 깊은 산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제가 평생을 살면서도 거의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험하고 깊은 숲이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자고 제가 묻자 녀석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다시 한번 꼬리로 제 다리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앞장서서 숲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은혜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네 발로 기다시피 하여 녀석의 뒤를 쫓았습니다. 녀석은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뒤처지면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시 앞서 나아갔습니다. 녀석의 거대한 몸뚱이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길잡이와도 같았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뾰족한 나뭇가지가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고 발밑에서는 돌부리와 나무뿌리가 수시로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오직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앞서 나아가는 은혜의 희미한 실루엣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탈진과 부상으로 온몸의 감각이 무뎌졌고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야, 나는 이제 틀렸다. 너라도 가거라. 저는 나무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이대로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차갑고 미끄러운 무언가가 제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꼬리로 제 발목을 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듯 부드럽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이 늙고 무력한 저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 미물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려 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마.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 일어섰다기보다는 네 발로 기었습니다. 은혜는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녀석은 마치 수십 년간 이 숲을 다녀본 것처럼 가장 길이 평탄하고 안전한 곳만을 골라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덩굴이 엉킨 곳을 피하고 낭떠러지를 우회하며 짐승의 흔적이 없는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길을 잃고 헤매거나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아니, 기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우리는 마침내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녀석은 동굴 입구에서 저를 돌아보며 안으로 들어가라는 듯 고갯짓을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굴은 아늑하고 안전했습니다. 밖에서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동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정신을 잃듯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누군가 제 얼굴을 핥는 듯한 차가운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녀석은 제 곁에 다리를 든 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입에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산딸기 몇 알이 물려 있었습니다. 녀석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제 입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산딸기 한 알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달콤한 과즙이 마른 입안을 적시자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녀석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고맙다. 은혜야. 내가 나를 살렸다.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녀석은 제 품에 가만히 안겨 제 눈물을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동굴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위해 먹을 것을 구해왔고 저는 녀석의 상처에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연인이나 부부보다도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녀석의 눈빛만 봐도, 녀석의 작은 몸짓만 봐도 저는 녀석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찾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제 집을 불태우고 제 목숨을 위협한 그 악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동굴 밖으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라고. 은혜가 저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듯 이제는 제가 정의의 길을 열 차례였습니다. 저는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은혜야, 이제 돌아가자. 모든 것을 끝내러 가야지. 녀석은 제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굴에서의 하룻밤은 제게 육신의 휴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강철 같은 결의를 다지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동굴 벽에 기대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숨어 지낼 수는 없다. 내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그 악마가
두 발 뻗고 잠들게 둘 수는 없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다. 날이 밝자 저는 은혜와 함께 동굴을 나섰습니다. 녀석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눈빛에는 저와 같은 결의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왔던 길을 되짚어 잿더미가 된 제 집터로 향했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멀리서 집터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다시금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집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둘러쳐져 있었고 경찰관 몇몇과 감식 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녀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잿더미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녀석에게 나는 이미 죽은 아비일 터였습니다. 저는 섣불리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최 사장의 눈이 어디에 있을지 몰랐고 경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제 행색이 너무나도 남루하고 처참했습니다. 저는 은혜와 함께 몸을 숨긴 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경찰들의 대화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단순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같지는 않은데 발화점이 너무 여러 군데야. 유류 반응도 나왔습니다. 명백한 방화입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어. CCTV도 없는 외진 곳이라. 역시나 최 사장은 꼬리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미궁에 빠지고 저는 영원히 숨어 살거나 혹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최 사장의 죄를 명백히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은혜가 갑자기 몸을 낮추고는 맹렬한 기세로 혀를 날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집터가 아닌 집터에서 조금 떨어진 숲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무언가 익숙하고도 불쾌한 냄새를 맡은 듯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은혜야. 저쪽에 무엇이 있기에. 녀석은 제 말에 대답 대신 땅에 바싹 붙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녀석의 뒤를 따랐습니다. 녀석은 경찰과 아들의 눈을 피해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냄새의 실을 따라가는 사냥개처럼 녀석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터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인적이 드문 숲속 공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썩은 나뭇잎과 잡초가 무성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을 법한 장소였습니다. 은혜는 그 공터의 한가운데 유독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곳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로 그 지점을 툭툭 가리키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무언가 있다. 은혜가 나를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풀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썩은 풀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기름통이었습니다. 간밤에 불량배들이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기름통, 그리고 그 옆에는 검게 그을린 장갑 한 짝과 담배꽁초 몇 개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방화범이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곳에 숨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최 사장을 엮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주변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나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때 은혜가 다시 한번 꼬리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기름통이 있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고목나무에 썩은 구멍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잡힌 것은 휴대전화였습니다. 값싼 구형 모델, 소위 대포폰이라 불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고 희미한 불빛과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신 기록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 사장, 그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 시각은 화재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최 사장이 방화범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린 통화 기록. 그 악마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저는 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결코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녀석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인간의 코로는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아 저를 이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인간에게 은혜를 갚고 악을 심판하려는 녀석의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고맙다, 은혜야. 정말 고맙다. 저는 한참 동안 녀석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 저는 휴대전화를 품에 소중히 간직하고 은혜와 함께 다시 집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숲에서 걸어 나오는 제 모습을 발견한 아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아,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다가가 품속에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이걸 경찰에게 전해다오. 모든 것의 답이 이 안에 들어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찍힌 최 사장이라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아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아들은 저를 부축하며 경찰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즉시 본청에 지원을 요청하고 최 사장을 긴급 체포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은혜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녀석은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곧 정의가 실현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대포포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생존과 뜬금없는 증거의 등장에 어리둥절해하던 경찰들도 휴대전화에 담긴 명백한 증거 앞에서부터는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모든 자초지종을 경찰에게 설명했고 저는 잠시 안정을 취하라는 아들의 권유에 따라 마을 회관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몇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 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읍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평생을 짓누르던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이제 막 걷히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이 상기된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잡혔대요. 최 사장, 그놈 긴급 체포됐답니다. 방화범도 모든 걸 자백했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저를 아들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먼저 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여보, 봤소? 우리가 지켜냈소. 우리의 집을, 우리의 삶을.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온종일 최 사장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이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쌓아 올린 그의 성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떤 이는 통쾌하다며 손뼉을 쳤고 어떤 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에는 여전히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장 큰 감나무 아래에 은혜가 조용히 다리를 튼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녀석의 몸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 마쳤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은 현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불에 그슬려 흉측하게 변한 녀석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은혜야, 다 끝났다. 내 덕분이다. 제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잿더미 속에서 억울하게 죽었을 게다. 내가 아니었다면 저 악독한 놈은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았을 테지. 내가 내 목숨을 구했고 내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70여 년 전 제가 베푼 작은 친절. 그 작은 씨앗이 아득한 세월을 거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제 삶을 송두리째 구원한 것입니다. 인간과 미물 사이의 이 기적 같은 교감 앞에서 저는 그저 숙연해질 뿐이었습니다. 은혜는 제 마음을 알아들었다는 듯 제 손등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비볐습니다. 그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제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녀석은 제 손등에서 천천히 머리를 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의 미련도 없이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처음 왔던 그 깊은 숲을 향해 소리 없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녀석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녀석은 인간 세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다한 녀석은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거대한 몸뚱이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잘 가라는 말, 그 어떤 말도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 사장과 그 일당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도시의 삭막함은 제게 맞지 않는 옷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원래의 집터에 작은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크고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저는 집 앞 마당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감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의 이름은 이제부터 은혜나무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시원한 샘물을 한 그릇 떠다가 은혜 나무 아래에 놓아두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론 은혜가 다시 돌아오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 삶을 구원해준 그 고마운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한 저만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부는 날이면 숲 쪽에서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숲을 향해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은혜가 먼 곳에서 저에게 안부를 전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전설이 아닌 제 삶의 일부이자 가장 뜨거웠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은혜 나무 아래에 앉아 숲을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생명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귀한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진심으로 베푼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가장 큰 선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제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 남은 삶은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덤과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생명을 구하는 인연은 그 무게가 얼마나 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치 중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지를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음의 빛과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년의 지혜였습니다.